이 로봇이라는 용어를 먼저 정의를 하자면 그 로봇이라는 영어가 나온 기원은 강제 노역, 강제로 일을 시키는 강제 노역을 뜻하는 체코 로보타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면 구사전에 보면 전기와 자기를 이용한 복잡 전기관 기계작용을 이용한 손발 등 신체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일정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동 인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어 사전에 보면 사람과 비슷하게 생기고 사람처럼 걷거나 말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자동 제어에 의한 움직이는 장치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로봇공학 전문가들이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을 보면 센서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렇게 받는 센서를 통해 인식한 정보를 컴퓨터로 제어하고 다시 액추에이터 이제 손발처럼 움직이는 거죠.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동작되는 기계나 장치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로봇 강의를 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게 안드로이드와 사이보그 차이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이 과학 소설에서 그 사람처럼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똑같이 만드는 인조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화 브레이드 러너에서 맹활약을 하죠. 결국 그러니까 로봇은 아니죠. 사람이 똑같이 생겼는데 로봇처럼 생겼다는 그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보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이보그는 뭐냐? 생물체에 기계장치가 결합되면 무조건 사이보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됐건 바퀴벌레 됐건 사이보그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텔레비전 인기 있던 연속물 600만 불의 사나이에 나온 그 주인공이 이 사이보그가 되겠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로봇, 안드로이드 사이보그는 우리가 착각하기 있었지만 전혀 다르다는 걸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로봇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중심적인 거지만 사실 인간의 상상력에서 오랫동안 살아 움직였어요. 아주 옛날부터 해서 신화나 전설 속에서 로봇이 나오는데요. 우선 창조 신화. 창조 신화라는 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이런 그 창조에 대한 신화인데 거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무조건 창조 신화에서는 뭐죠? 사람은 신이 만든 로봇입니다. 결국 인간은 신은 로봇이죠. 신이 자기 모양을 본떠서 일을 시켜 먹으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옳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장세 신화에 보면 여신이 여와가 그 진흙탕 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결국 사람을 만들어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 보면 신이 일하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자기 대신 일할 그 하인을 만든 게 바로 인간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신화에 유명한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정말 인간에게 이 불을 갖다 주는데 사실 프로메테우스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흙과 물을 반죽해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죄로 정말 고통의 길을 가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은인 같은 그런 신이죠. 그런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인조인간이 또 그 신화에 나오는데 그리스 신화 보면 탈로스라고 그 크레타 섬을 지키는 거대한 그 거인 황동으로 만들었죠. 청동으로 만들었죠. 노쇠로 만들었죠. 그 탈로스가 나오고 그림에 보다시피 이 갈라티아입니다. 갈라티아는 피그마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천재 조각가가 만든 그 상아로 만든 그 조각이에요. 근데 피그말리온이 결국에 그 갈라티아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사랑을 신에게 부탁하죠. 이 생명을 넣어달라. 그래서 결국 갈라티아가 이 상아로 만든 이 조각이 생명을 예자로 변신해서 결국 피그말리온과 이 사랑을 나눈다는 얘기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고 중국 전설에 보면 열자라는 그 기원전 3세기청에 보면은 사람이 만든 그 로봇인데 너무너무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로봇이 임금님의 그 후궁, 첩을 유혹하는 걸로 오해받고 임금님이 그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똑같은, 사람과 거의 똑같은 그 로봇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그 유럽에서 유명한 그 로봇은 뭐냐, 골렘입니다.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그 지혜를 집대성한 책인데 그 탈무드에 보면은 모양이 없는 진흙덩이로 만든 그걸 골렘이라고 합니다. 그 골렘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사람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하인 노릇도 하고 스파이.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을 좋지 않게 본 사람들이 많아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스파이 노릇 골렘이 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나쁜 정보를 이렇게 얻어다가 보고하는 그런 게 얘기 나오는데 이게 정말로 유명한 유럽의 무서운 이 전설인데 1580년 체코에서 이 인조인간 전설이 아주 파다하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학 세계에서도 인조인간 로봇이 나오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을 아시다시피 메리 셸리가 쓴 소설인데 그 프랑켄슈타인 의사가 괴물을 만들죠. 근데 그 괴물이 결국에 프랑켄슈타인 동생도 죽이고 여자도
이렇게 다시 무슨 보면 과학이 결국 프랑ken슈타인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과학의 결과가 인간에게 혹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함의로 의미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 다음에 골렘은 아까 말씀 그 유럽의 골렘이란 그 전설을 소설로 만든 것이고 정말 유명한 로썸에 만든 것입니다. 이 희곡에서 로봇타란에서 로봇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죠. 그런데 이 로봇이란 말이 처음 사용한 희곡입니다만은 이 얘기는 아주 불행한 결과죠. 로셈이라는 그 공장에서 로셈이라는 공장에 있는 로봇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을 죽이는 거죠. 거의 다 죽입니다. 여자 한 명만 남겨놓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에게 이 반응하는 이런 얘기를 유심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금 있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로봇을 대중적으로 알린 사람은 바로 아시모프입니다. 공상과학 소설가인데 그 아시모프가 아이 로봇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단편 소설집에는 한 5개의 로봇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게 바로 로봇공학의 3대 법칙입니다. 첫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며 인간이 해를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된다. 정말 당연한 말씀 같죠. 두 번째, 로봇은 첫 번째 명령에 어긋나는 경우 아니면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세 번째, 로봇은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3대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 법칙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로봇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그렇습니까? 현재 로봇이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나오기 때문에 이 로봇공학의 3대 법칙은 좀 서서히 깨져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겠습니다. 메트로폴리스란 그 1926년에 나온 영화니까 좀 오래된 독일 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 이 옆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마리아 최초의 여성 로봇이 나옵니다. 메트로폴리스에서. 그 다음에 스타워즈 그 유명한 스타워즈의 R2D2 C3PO 이건 바로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이 나오죠. 그 다음에 브레이드 런너 안드로이드는 정지함을 꿈꾸는가 이 소설을 이 필립 딕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여기에 드디어 안드로이드 나와서 안드로이드 아까 말하겠죠. 안드로이드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거죠. 인조인간이 다니면서 로스안젤레스 그 어둠의 도시에서 하는 행동하는 게 정말 그 미래의 어두운 세계가 이제 소개됩니다. 그리고 AI 이 많은 분이 보셨습니다만 안드로이드 소년이 나오죠. 이 소년이 그 엄마를 찾아서 헤매고 인간이 되고 싶어서 그런 그 정말 눈물 나는 얘기가 나오는 그 로봇 안드로이드 소년이 바로 AI에 나옵니다. AI는 영어로 AI, 인공지능이란 그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 인공지능, 그 인간이 만든 그 안드로이드 로봇이 인간의 그 어머니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사람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생각하고 싶은 그런 좀 애절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아이로봇, 이건 아까 말씀드린 아시모프의 소설을 영어로 만든 건데 2030년 5년이 되면 로봇이 우리 인간처럼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재밌는 물론 그 주연 배우는 흑인이 나옵니다만 그 아이로봇 영화도 앞으로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만화의 로봇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아톰입니다. 아톰 영화는 정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일본 만화의 대부인 데지카 오사무가 이 아톰이라는 영화를 만화의 이 주인공을 만들었는데요. 1951년에 아톰 대사, 그 다음에 그 유명한 52년에 자란 아톰. 근데 왜 일본에서 아톰이 성공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45년 2차 대전에서 패배했죠. 일본이 정말 실망에 빠졌었어요. 그 희망 없는 국민에게 이 아톰이 희망을 준 겁니다. 즉 과학기술로 일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 상징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은 게 바로 아톰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2차 세계대전 패배한 일본의 희망과 꿈, 과학기술 힘을 과시했고 그래서 그 아톰이 정말 일본 전 국민의 사랑을.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모든 물건에 영혼이 있다고 얘기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이 모든 것들 사람 그 이름을 붙여줘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봇 쇳덩어리에 불과한 로봇도 사람처럼 정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본의 모든 국민이 만화 아톰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 로봇 산업이 발전했고 결국 현재 일본은 미국을 압도해서 세계 최대 로봇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과학기술도 일본의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신문화 지켜준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아톰의 성공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로봇 만화가 일본 것만 들어온 게 아니죠. 뭐 마징가 제트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만 한국에서 있었던 게 로봇 태권부입니다. 이건 이제 일본의 슈퍼로봇. 그 마징가 제트가 슈퍼로봇인데요. 그 로봇은
사람이 조정도 하고 그 로봇한 사람이 타기도 하죠. 정말 거대한 키가 엄청 2, 3m 되는 그 일본 슈퍼로봇 개념에다 태권도를 접속합니다. 그러니까 슈퍼로봇이 태권도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로봇 태권브이가 등장해서 1976년에 이 로봇 태권브이가 영화가 돼서 속편이 성공할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자동차 해력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로봇이 뭐 신화, 소설, 만화, 영화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럼 어떤 로봇을 인간이 만드는 걸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동장치가 이제 로봇의 원초적인 모습인데 영어로 오토마톤이라고 합니다. 생물체로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를 자동장치라는 예컨대 시계 같은 것인데요. 옛날에 어떤 게 있었느냐. 기원전 4세기 중국의 기겐국의 비거, 그러니까 날비 수레건데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레 이게 이제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 기원전 335년에 이집트에서 물을 이용한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1세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헤론이 공기 이용 자동차. 결국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1세기에 이미 자동장치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세기에 넘어오죠. 유럽에서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이 자동장치가 발명이 됐는데 13세기에 알베르트 마그누스는 인조인간, 그 사람과 비슷한 인조인간을 만들었고 15세기에 파라셀스라는 연금술의 대가, 연금술의 할아버지, 아버지죠. 그 사람이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좀 상상 속에서 이제 된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자크트 복항성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십시오. 기계오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기계오리. 오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오리가 너무너무 정말로 사람 오리처럼 포도주도 마시고 울고 물속에서 헤엄도 치고 그런 걸 만들었다. 근데 불행히도 지금 현재 그 설계도가 사라지고 없는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9세기에 이 파벨이라는 사람은 인조인간을 만들었고 토마스 에디슨은 유명한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이 말하는 인형을 만들어서 이미 그 당시에 반도체 전자장치가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에 이미 중세기에도 시계 태엽 장치로 움직이는 그러한 로봇이 원시적인 형태지만 자동장치가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어디서 볼 것인가? 그걸 모아놓은 분이 다행히 고맙게 있어요. 그 서울대 대학로 종로에 가면요 뒷골목에 앤티크 로봇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백성현 명지 전문대 교수로 한 분인데 자기 사진을 털어가지고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40개 국가 이상에 가서 로봇 그 모형을 3,500점을 전시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시간 있으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로 역사 속의 자동장치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이런 수집도 개인적인 취미겠습니다만 굉장히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분을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로봇의 종류를 좀 이렇게 이제 그 사용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로봇이란 무조건 산업용 로봇이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냥 공장에서 로봇을 썼으니까. 그래서 로봇공학이 왜 이제 로봇을 만드는 공학이 이제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46년에 그 세계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ENIAC이 나왔죠. 이제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최초로. 그 다음에 47년에 트랜스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나왔죠. 트랜스터 나왔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기계장치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고 반도체를 집어넣어서 드디어 현대적인 로봇이 나온 게 바로 54년에 조지 데버리라는 분이 특허를 출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현대 로봇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58년에 그 조지 데버리 회사를 만든 게 유니메이션. 이게 세계 최초로 로봇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58년에 집적으로 IC가 나왔습니다. 자꾸 이제 IC가 나왔으니까 로봇 크기를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68년에는 그 유니메이션에서 뭘 만들었냐면 로봇팔을 만들어가지고 로봇이 물건을 들어 올리고 하는 그런.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팔이 밴드 칠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하고 사람 대신에 힘든 일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1년부터 그때부터 공장에 이제 로봇이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산업용 로봇의 시초가 되겠죠. 그리고 69년에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작게 한 게 마이크로프로세서니까 그렇게 해서 로봇의 뇌 속에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넣게 됐기 때문에 로봇 자체가 이제 지능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산업용 로봇이란 산업용 로봇 세대가 세 가지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초창기 로봇 1세대인데 로봇팔 공장에서 일을 자동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 페인트를 칠하고 또 무슨 물건을 나르고 힘든 일,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 그 3D라고 하는데 더티, 더러운 일, 덴저러스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 더러운 일, 이런 것들을 이제 3D 작업을 하게 됐죠. 그 3D 노동이라는데 그 3D 작업을 사람 대신 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로봇이 이제 환영을 받았는데 그만큼 사람 일을 뺏어가서 실업자가 생기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그때부터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세대 로봇은 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같은 게 집어 들어가니까 컴퓨터가 머릿속에 지능이 들어가니까 단순 작업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복된 작업. 그때 레고 같은 거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계속 반복된 작업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되니까 계속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세대 로봇은 1980년 중반에 이제 로봇인데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넣다 보니까 조금 사람처럼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진 게 나와서 이제 그런 로봇 중에 하나는 그 강도가 들으면 그 경찰과 같이 들어가서 강도를 잡고 뭐 땅속에 지뢰에 있는 뭐 그 지뢰도 찾아 이런 이제 사람만이 할 수 있던 일을 기계가 조금 하게 된 게 이제 3세대 로봇이고 그게 8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나 이런 20세기 로봇은 무슨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람같이 생각하고 보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 로봇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한계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가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을 못했어요. 다 컴퓨터를 사람의 프로그램을 움직이거나 머리 조정하거나 해서 자기 스스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은 20세기 로봇은 생각도 못했고 개발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쪽으로 기술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봇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인처럼 심부름 시키고 싶은데 로봇이 우리 시킨 대로 알아먹고 움직이면 자율 로봇을 개발 못했잖아요. 나온 게 뭐겠습니까? 멀리서 조정을 해보자. 로봇을 멀리서 조정을 하는. 그래서 나온 게 원격 로봇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를 볼 때 리모컨을 쓰죠. 그 리모트 컨트롤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장소에 있는 장치를 간접적으로 작동시키는 게 이제 리모컨인데 그 장치가 로봇일 경우 우리가 뭐라냐면 원격 조작이라고 합니다. 로봇처럼 움직이는 기계. 이 텔레비전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리모트 컨트롤은 움직이지 않는 기계인데 움직이는 기계를 멀리서 하는 것은 특별하게 영어로 원격 조작이다. 텔레오퍼레이션. 원격 조작. 그러니까 로봇처럼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기계를 먼 거리에서 사용자 뜻대로 조정하는 기술이 원격 조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로봇도 조작할 수 있어요. 원격 조작 기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소위 원격 조작이 되는 로봇을 우리가 뭐라냐면 원격 로봇이라고 합니다. 원격 로봇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센서, 이게 로봇의 이제 눈이죠. 센서가 사람 눈처럼 생겨서 이렇게 정보를 이제 보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중간에 있는 게 통신선로입니다. 이게 만약에 부산에 있다고 합시다. 로봇이 서울에 있고 이게 이제 부산 서울에 갈 때 부산에 있는 로봇이 보고 들은 게 이렇게 통신선로를 타고 서울로 오면 제가 앉아서 이 표시장치로 봅니다. 원격 조정할 때 화면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화면 옆에 뭐 컴퓨터가 있어요. 제어장치. 여기서 지시를 내려요. 어떻게 움직이라고. 그러면 로봇이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게 원격 도구입니다. 손발. 이렇게 된 게 이게 원격 로봇 시스템입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겠습니까? 정말 멀리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앉아서 보면서 로봇을 제 심부름처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원격 로봇의 범위가 엄청나요. 예컨대 사람이 갈 수 없는데 또 위험한데 이런 데다가 로봇을 보내놓고 우리가 멀리서 그걸 조작을 하니까 하고 싶은 일을 다 시키는 거죠. 예컨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다. 그 가면 사람 죽잖아요. 그래서 드리마일 발전소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쓰레기 핵 석유를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위험한데 로봇을 넣어놓고 그 쓰레기를 다 제거시키는 일을 시켰어요. 또 우주 공간에 사람이 못 가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때 로봇을 쏘아놓고 지구에서 조종하면 그 로봇이 예컨대 뭐 달나라에서 광석을 채취하고 이런 일을 시킬 수 있고 또 바닷속에 마찬가지죠. 바닷속에 가면 굉장히 귀한 귀금속 보물도 많고 한데 그걸 캐낼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 로봇을 넣어놓고 그걸 캐내요. 그래서 예컨대 그 타이타닉 그 영화도 있어요. 타이타닉이 물에 빠져 있었는데 그 타이타닉에 이 로봇을 넣어가지고 그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낸 것도 이 바로 영국 로봇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람 몸속에 로봇을 넣어요. 특히 작은 나노 로봇 넣어놓고 밖에서 조종을 하면 그 로봇이 사람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이 병균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원격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원격 로봇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죠? 이 자율 로봇 스스로 움직이게 할 텐데 저까지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이제 그게 21세기 중반에 나올 텐데요. 설명을 다시 드리죠. 그 다음에 로봇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움직여야 하잖아요. 돌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간이 시킨 일을 할 수 있겠죠?
로봇이 이제 움직이는 로봇, 이동 로봇이 있는데 이동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바퀴를 달거나 잘 굴러가겠죠. 또 이제 그 탱크에 캐터필라, 무한궤도를 달아주거나 다리 달는 건 제일 좋겠죠. 사람도 돌아다니까. 그래서 다리 달리는 로봇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되겠죠? 걸어다니면서 이동 중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런데 그 로봇이 장애물이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도를 보고 어디에 뭐가 있다 뭐다 알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다리 달린 로봇을 현재 인공지능 기술로는 만들기 힘들어요. 왜냐? 그 머릿속에다 전부 넣어줘야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그거 얼마나 많아요. 로봇마다 방마다 다닐 때마다 다 위치를 가르쳐주는 그 로봇 잔다는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인공지능 그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로는 이동 로봇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꼭 그 과학기술 분야 보면 아주 돌파구를 마련한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로드니 브루스입니다. 아주 젊은 친구인데 호주에서 온 양반인데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이 사람이 뭘 보고 가졌냐면 바퀴벌레를 봤어요. 바퀴벌레 유심히 보세요. 정말 잘 돌아다녀요. 근데 바퀴벌레 그 곤충의 머릿속에 IQ가 높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동물의 행동하고 로봇공학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로드니 브루스가. 근데 그 사람 목표가 뭐냐면 방 안에서 걷지 못하는 천재. 그러니까 현재 지금까지 만든 이동 로봇은 정말 머리가 좋아서 하는데 잘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천재보다는 바퀴벌레 곤충같이 들판 해지고 다니는 천치를 만든다. 그러니까 IQ는 안 높아도 잘 돌아다니면 되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그 발상을 가지고 만든 게 이 포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처럼 움직일 때 보면은 그 바퀴벌레 머릿속에 무슨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다닐 때마다 행동을 하면서 그 앞에 행동이 뒤에 행동을 이렇게 연결돼요. 거꾸로 말하면 뒤에 행동이 앞에 행동을 포섭에 배웠어. 움직여.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로봇의 머릿속에 특별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넣지 않고도 한 그게 바로 이 포석 구조입니다. 그 포석 구조를 내 가지고 기왕의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봇의 머릿속에 많은 프로그램을 넣어줄 게 아니라 포석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가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이 그 다음 단계 이어져요. 이게 조건반사식으로 곤충의 행동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곤충 로봇입니다. 옆에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아틸라인데요. 징기스 아틸라라고 표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틸라. 이 똑같이 바퀴벌레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하죠. 징기스나 아틸라는 뭐죠? 징기스칸, 아틸라. 다 이거 동양에서 유럽을 이 점령한 동양의 침략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게 편견인데 어쨌든 간에 이 징기스 아틸라는 그 동양의 영웅들 이름이라는 걸 알아두시는데 그게 조금 이상하게 곤충 로봇의 이름이 붙였다는 거. 이건 조금 뭔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곤충 로봇을 만든 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닮은 기계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인간형 로봇.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이 이게 바로 로봇공학의 결정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한국은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이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를 만들었습니다. 73년에 와봇, 마스터 로봇이냐 줄임인데 세계 최초로 사람 크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어요. 일본이 참 로봇공학만은 세계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년에 와봇2호. 와봇2호는 사람처럼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때리는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똑같이 사람처럼 생긴 그런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96년에 P2. 세계 최초로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P2를 가지고 개발시킨 게 바로 유명한 그 아시모입니다. 아시모는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유명한 그 로봇이죠. 그리고 그해 소니에서도 SDR3X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2000년이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다기보다 전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성시대가 열린 겁니다. 2003년에는 큐리오라고 해서 그 아주 조그맣게 생긴 인간형 로봇인데 그 로봇이 도쿄, 동경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고 이렇게 그 연주까지 하는 게 나왔었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얼굴 로봇은 사람 얼굴만 사람 똑같이 생긴 로봇. 이렇게 해서 일본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세계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되줄세라 미국에서도 MIT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로드니 브루스를 중심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개발을 나섰는데 코그가 바로 그겁니다. 코그는 아까 포스코제를 만든 로드니 브루스가 인간형 로봇, 사람처럼 얼굴을 닮은 그 코그를 만들었고 그 로드니 브루스의 옆에 동료인 그 여자분인데 그 사람이 만든 키스매치입니다. 얼굴 로봇이에요.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해요. 울고 웃고 떠들고 분노하고 그런 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우리나라 역시 뒤늦게나마 시작 1999년에 센통,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휴먼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생겼어요. 키스테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2년에 카이스트에서 아미라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이게 최초로 사람 몸통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센터는 윗몸밖에 없는데 이제는 아미는 몸통 전체를 가진 휴먼에서 나왔고 그 아미의 이제 여자친구 아미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바로 카이스트에서 휴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두 발로 걷는 최초의 로봇이 나온 게 2004년입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1990년이 났으니까 약 8년 뒤에 나왔습니다만 뒤늦게 연구 시작했어도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한다고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도 이제는 일본에 그렇게까지 뒤지지 않는 로봇 왕국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람을 닮은 로봇도 중요하지만 이 동물처럼 생긴 로봇도 굉장히 중요해요.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로봇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건 생체 모방곡 일부입니다. 생체 모방곡이란 뭐냐면 생물의 그러니까 특성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죠? 비행기죠. 비행기는 새의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연구하는 이렇게 그 생체 모방곡의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물 모양을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여 생명체를 닮은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생체 모방공학이고 여러 분야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이제 구태에 관계시키면 로봇공학도 생체 모방공학에 관련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룡, 긴팔원숭이, 뱀, 바닷가재 같은 큰 동물부터 거미, 진해, 바퀴벌레, 나비같이 작은 동물까지 다양한 동물 로봇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역시 그것도 일본이 앞서가는데 초창기 동물 로봇 70년대 중반에 일본이 뱀 로봇을 왜 개발하냐? 뱀처럼 땅속을 다니면서 그 지하에 심어놓은 매선에 그 배관 검사를 하는 겁니다. 뱀처럼 꾸부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 배관 검사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들었고 80년대 후반에는 그 미국의 한 발명가가 비행 로봇을 만들었어요. 익룡같이 생겼는데 이게 날아다니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얼마 만에 떨어져서 깨져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비행 로봇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닮은 로봇 이렇게 해서 이제 초창기 로봇 동물 형태 똑같이 한 로봇이 나오는데 현재 나와 있는 걸 보면 예를 들면 바퀴벌레 로봇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브루스가 만든 징기스 아틸라 그다음에 거미 로봇이 있어요. 이 단테는 굉장히 유명한 로봇인데 이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 거미처럼 발이 8개 달렸어. 그다음에 리머도 거미처럼 달렸고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바닷물 속에 기뢰 같은 게 있잖아요. 지름한 기뢰. 기뢰를 이제 찾아내야죠. 그래서 그 개가 이렇게 쭉 그 바닷가에서 보면 사막에서 옆걸음질을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개. 그 개를 닮은 그 로봇이 미국 해군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에이리얼이고 또 바닷가지 로봇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재미있게 개코 로봇입니다. 개코는 도마뱀 무치라는 건데 이 개코는 천장을 다니면서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개코 발바닥에 그 입자가 털이 달려있는데 이게 딱 붙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안 떨어지는 로봇. 그러니까 이렇게 벽을 올라달 수 있는 마치 그 슈퍼맨, 그 스파이더맨처럼 그걸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 그 유학생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타임지에 소개된 사람이 바로 그게 만든 게 스티키버. 스티키랑 딱딱이, 찍찍이. 찍찍이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동물의 모든 성격, 특성, 행동을 이용해서 로봇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긴팔 원숭이 모방 로봇은 브리케이트 3라고 해서 거의 원숭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도 있고, 공룡을 흉내는 트루지라는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물고기 로봇이죠. 물속에 넣어놓고 물고기처럼 다니면서 예컨대 환경 문제도 체크하고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제 미국에 완다가 있고, 2006년 서울대 팀들이, 우리나라 서울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이 로피라는 그 물고기 로봇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활동 무대가 우주죠. 우주로 사람이 가야죠. 사람만 가면 되나요? 그 어려운 일을 누구한테 맡겨야죠. 그래서 바로 나온 게 우주 로봇입니다. 우주 로봇은 3가지 일을 합니다. 우주 탐사를 먼저 해야겠죠. 우주에 가야죠. 그다음에 우주 환경 분석. 우주에 가서 뭐 달 표면, 화성 표면을 탐사해서 광물도 캐고 그런 일을 해야죠. 우주 탐사,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우주에다 우리 기지를 건설해야죠. 노동자가 사람이 가기는 너무 많이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 로봇이 사람들 일하는, 이 3가지 기능을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단테. 거미 로봇과 똑같아요. 거미 로봇과 똑같은 단지 이제 밖에서 원격 조정을 해요. 그래서
화성하고 비슷한 대로 생각한 게 남극 화라산 에리버스라는 그 화라산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조금 내려가다가 이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실패를 했죠. 92년 겨울에. 그 사진을 다시 만든 게 단테 2입니다. 단테 2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 탐사 로봇 중에 정말 성공적인 그 제품이 뭐냐, 소저너입니다. 이건 역사상 최초로 화성에서 활동을 했어요. 1997년에 화성에서 무인 탐사선에 같이 보냈는데 이게 탐사선이 착륙하자마자 밖으로 나와서 소저너가 일을 했습니다. 화성 표면에서 제라도 탐사하고 바로 그 소저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로진 브릭스의 포석 구조를 설계한 거예요. 아주 대표작이죠. 그리고 2004년에 화성에 또 우리가 로봇을 보냈죠. 쌍둥이 로봇 2개를 보냈죠. 하나는 스피릿이고 오브슈인. 이것들이 가서 사람이 원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아직 화성은 사람이 못 가니까. 아직 사람이 간 적이 없고. 뭐 한 2020년 가야, 30년 넘어야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로봇을 우주에서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로봇입니다. 로봇은. 이 로봇과 애스트로넛 2가지. 그러니까 로봇과 우주인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합친 건데, 로봇 우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에다가, 우주에다가 이 로봇을 보내놓고 밖에서 조종사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갔는데 우주 유용을 해야 하잖아요. 밖에 사람이 나가도 위험하니까 이 로봇을 밖에 내놓고 우주 조종사가 알아서 행동하면 똑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로봇입니다. 아직 이건 우주에 가서 실행을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만, 땅에서는 로봇과 똑같이 행동하는, 복사해서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또 하나 우주 활동 무대가 바닷속이 있죠. 그 바닷속에는 정말로 광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 개발에 그 수중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망관 단계는 정말 그 귀한 광물, 해저 광물을 인양해서 쓰고,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잖아요. 뭐 저기 프랑스하고 영국 간의 밑에다가 해저 케이블, 또 우리와 뭐 일본, 이렇게 바다 밑에 통신선을 쓸 때 해저 케이블 설치할 때 사람도 어려운 일을 수중 로봇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타이타닉호 같은 게 침몰선을 가서 이제 바다 밑에 들어가서 인양하기 전에 수색을 해야죠. 그래서 1985년에 침몰선 수색을 로봇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양을 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파손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고, 그렇게 해서 현재 해저를 100% 탐사하려면 바다 밑으로 11,000m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죽어요. 수압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2가지입니다. 사람이 타는 탐사정을 보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안 타는 걸 보내거나. 사람이 안 타는 건 더 깊이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유인 탐사정이 먼저 개발됐죠. 64년에 미국에서 엘빈이라는 게 해저 4,000m까지 내려갔어요. 사람이 타고. 그 다음에 84년에 프랑스 노티는 6,000m. 그 다음에 89년에 일본의 신카이 6,500은 6,500m. 그 다음에 이제 실전 가장 깊이 내려간 게 중국에서 나온 해저 7,000m까지는 사람이 타고, 잠수정을 타고 내려갈 수 있게 개발이 됐고, 그러니까 무인 탐사정은 훨씬 밑에 내려가겠죠. 그래서 93년에 미국 제이슨이 개발됐고, 그다음 95년에 일본의 카이코가 11,000m까지 내려갔어요. 세계 최고 수준까지 갔는데 이게 결국에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때? 우리나라 늦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쳐가고 있는데 86년에 250m입니다만 유인 잠수정이 개발이 됐고, 드디어 2005년에 무인 탐사정이 해미레라는 이름이 이제 해미레라고 장명이 되는데 6,000m까지 내려갔으니까, 무인 탐사정이 아직 일본은 11,000m입니다만 차이가 좀 납니다만, 현재대로 가면 조만간 그게 버금가는 그런 무인 탐사정 기술이 개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렇게 로봇을 개발해서 하늘로 보내고 바다로 보내고 다 하죠. 공장에도 보내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하인, 조수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우리 대신에 일도 해주고. 그게 바로 이 개인용 로봇입니다. 우리가 이 개인용 컴퓨터를 PC라고 하는데 개인용 로봇 PR이라고 합니다. 퍼스널 로봇. 개인용 로봇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같이 공존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또 사람의 능력을 10분 활용하는 데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집안에서 청소, 설거지, 세차, 경비 이런 가사노동을 시키고, 또 노인네들, 또 환자를 돌보고, 또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친구 역할도 해주고 또 오락도 대신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용 로봇이라는 말로 요새는 도리어 서비스 로봇이라는 말을 더 잘 씁니다. 똑같은 말인데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면 얼른 그 기능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로봇은 종류가 많아요. 우선 사람 일을 도와주는 게 있죠. 그래서 가사 로봇, 생활 도우미 로봇, 그 다음에 교육을 대신 공부할 때 가정선생 같이 해주고 경영 로봇,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호텔 같은데, 주차장 같은데, 또 뭐 전시장 같은 데서 안내 로봇. 사람 대신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을 도와줄 뿐더러 즐거움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락용 로봇인데 애완 로봇, 장난감 로봇이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경기용, 게임을 같이 해줘요. 축구도 같이 해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시용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로봇 중요한 건데, 먼저 가사 로봇을 한번 볼까요? 집안 청소, 세탁, 요리, 설거지, 세차, 잔뜩하게 집보기를 다 해주는데 몇 개의 제품이 나왔죠. 그래서 2000년에 일본에서 나온 R100은 개인용 로봇 주소. 아주 거의 이메일도 해주고 정말로 친절하게 우리 도와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001년 스웨덴에서 세계 최초로 청소 로봇이 나왔어요. 가정용 청소 로봇. 트릴로바이트라고 아주 조그맣게 생긴 건데, 트릴로바이트 삼엽축이라고 아주 옛날에 살던 곤충 이름인데 그 곤충처럼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딱 생긴 거, 딱지머리가 생긴 그런 작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02년에 미국에서 룸바가 나와서 정말 세계적으로 청소 로봇을 대중화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에 로봇킹이라고 청소 로봇이 나왔고, 지금은 청소 로봇이 상당히 집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락용 서비스 로봇은 대표적인 게 아이보입니다. 로봇 강아지. 여러분 뭐 많이 보시면 똑같이 강아지 있으면 똑같이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사람들은 그 장난감한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친구처럼 정말 집안에서 같이 어울려 놀고 친구입니다. 로봇 강아지. 그래서 아이보가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개인 로봇 중에 하나가 오락이죠.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을 해요. 시합을 해요. 경기를 해요. 그래서 로봇 축구가 있는데 이거는 96년 카이스트에서 세계 최초로 로봇 축구대회를 열어서 이건 정말 우리 긍지를 가져야 할 텐데, 그 다음 해인가 일본에서 똑같이 이런 비슷한 걸 해가지고 지금 로봇 세계 축구대회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이 지금 경쟁 체제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종주국의 명예를 지켜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쓰임새가 많은데 또 정말 이게 참 반갑고 좋은 건 의료복지 로봇입니다. 결국에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도움을 주는데도 이 로봇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거나 또 의사가 첨단 수술할 때 도와주거나 또 노인이나 장애나 불편한 사람의 재활을 돕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의료복지 로봇을 딱 두 개로 나눈다면 수술 로봇과 재활 로봇. 수술 로봇은 1992년에 미국의 로보닥이라는 그 로봇이 나와서 수술을 대신해서 로봇 의사라는 뜻인데, 그리고 그 3년에 이탈리아 의료진이 원격 수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스턴에서 로마에 있는 환자를 이렇게 로봇을 수술하는 원격 수술이 원격 로봇 가능했고, 그 다음에 97년에 다빈치 외과 수술, 이건 한국에도 들어와서 지금 많은 수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의사처럼 정말로 정밀하게 외과 수술을 해주는 그 다빈치가 있고, 한국에도 꽤 여러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활 로봇이죠. 이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멜독이라는 건 맹인 인도용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이 눈이 안 보이신 분들이 걸어 다닐 때 그 앞에서 강아지처럼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스프는 그 손발을 잘 못 쓰는 장애인들이 식사를 할 때 로봇이 대신 이렇게 숟가락을 떠주는, 그러니까 이름이 나의 숟가락인데 식사 도와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도 개발했어요. 휠체어 로봇.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한 분들한테 스스로 굴러다니는 로봇. 이건 뭐 그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개발됐어요. 이렇게 해서 수술 로봇, 재활 로봇 나오는데, 그게 재활 로봇 특수한 형태가 나온 게 바로 정말 재밌는 게 입는 로봇입니다. 이미 입는 컴퓨터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어요. 몸 안에다 달고 다니는 컴퓨터가 이제 나와 있는데 로봇을 입어요, 옷처럼. 무슨 얘기냐? 힘을 더 세게 해주는 겁니다. 로봇 옷을 입으면. 그래서 이제 3년에 일본에서 근력 지원복은 간호사가 입는 옷인데 이걸 입으면 간호사가 힘이 더 세져요. 그래서 환자를 들을 때 또 무거운 침대를 옮길 때 쉬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2005년 일본의 할은 완전히 전신용 로봇인데 이걸 입고 있으면 정말로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할을 쓰면 휠체어를 타는 그 환자분도 편히 갈 수 있고 이렇게 됐고, 2008년에 헥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한양대학에서 개발된 건데, 이 사진 보시다시피 학생이 입고 있는데, 이런 입고 다니면 어떤 데 쓴다고요? 아까 같이
재활용도 쓰지만 군사 작전할 때 군인들이 얼마나 그 장비가 무겁습니까? 그거 들고 다닐 때 그럴 때 군인들한테 이걸 입히면 훨씬 더 많은 무기를 운반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해주는 로봇이 바로 입는 로봇입니다. 이제 군사용 로봇은 좀 용도가 다르죠. 왜냐하면 결국 아까 아시모프의 로봇과 3대 원칙이 이제 배치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결국 해치는 거니까 로봇이. 그게 이제 군사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사람이 하나 죽으면 굉장히 그 인명 손상이 크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운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그 전투 자동화인데 심하게 표현하면 무인화. 전쟁터에서 사람이 없어져라. 대신 로봇이 싸워. 기계들이. 그게 이제 이 군사용 로봇의 이 개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 병기. 사람이 타지 않은 그 병기가 두 가지 있어요. 하늘에서는 무인 항공기, 땅에서는 무인 지상차량. 사람이 타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격 조정이 되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 비행기를 조정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고. 물론 그 자율 로봇이 되면 이제 스스로 할 때 그까지 기술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이 원격 조정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무인 항공기. 프레데터 글로벌 호크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왜냐면 이라크 전쟁 때 아프가니스탄 때 계속 활동을 했는데 프레데터는 중거리 중저 고대 무인 항공기고 글로벌 호크는 장거리. 이게 다 원격 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조종사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가서 폭탄을 싣고 가서 폭격도 하고 정확하게 폭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인 지상 차량. 이거는 땅에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정찰 업무를 수행하고 목표물을 공격하는 거. 물론 이거 아직은 100% 자율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 조정을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상대방 아무 쏴도 사람이 안 타고 죽어버리면 그 차량이 가다 마는데 이건 뭐 아무리 총을 쏴도 지 스스로가 멀리서 조정해서 움직이니까 정말 전혀 무서운 기계죠. 무서운 차량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정도가 심해, 기능이 개발돼서 스스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살인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사격으로 다니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로봇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이 가장 어떻게 이제 현재 발전되는 걸 보여준 게 바로 다르파 위대한 도전 대회입니다. 다르파는 미국의 국방성, 미국의 그 국방성에서 이런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그 책임지는 부서예요. 그 다르파가 그랜드 챌린지, 위대한 도전이라는 그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1회가 2004년 3월에 그 미국 서부 사막에서 483km를 10시간에 주파하는 그런 그 시합을 붙였어요. 상금은 $1,000,000. 그러니까 그냥 차량이죠. 사람 무인 차량을 출전해라. 25 출전해가지고 얘는 다 탈락했어요. 시간 내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금을 더 올렸어요. 2배로. $2,000,000. 그래서 1년 뒤에 했는데 23대가 출전해서 5대가 결승에 도착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비록 사하라 사막, 서부의 사막이지만 무인 차량,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이 이건 스스로가 원격 조정을 안 해요. 스스로 자기 차 스스로가 길을 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원격 조정 차가 아니거든요. 자율 로봇 스스로 간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2007년 11월에 상금을 이제 엄청 올렸어요. 뭐 우승 상금 $300만, $200만 쭉 올려가지고 한 게 바로 도시 도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도시처럼 똑같아요.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주차도 해야 하고 똑같이 도시처럼 똑같이 우리 차 타고 똑같은 그런 모형에다가 스스로가 골라다니는 차를 시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탔는데도 차 스스로가 자기가 골목도 가고 가로수도 피해가고 신호등도 피해가고 가다가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과정을 했는데 35대 출전해서 6대가 완주했어요. 무슨 얘기냐? 현재 이제 스스로 굴러다니는 차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도시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세상이 온 거니까 얼마나 지금 로봇 지능이 올라갔느냐 그런 얘기를 이 다르파대의 위대한 도전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군사용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라크에 우리 주된 자회팀 부대에다가 그 작전 지역에다 투입해서 우리 국군 병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이지스하고 도베지 둘 다 키스트에서 개발한 건데 이지스라고는 전투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철책선에서 그 보초 쓰는 그 전투 초병 대신에 이 이지스가 보초를 써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니까 얼마나 우리
장병들 목숨을 보호하고 또 사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베지는 뭐냐면 이제 전쟁터에 가면은 지뢰가 많잖아요. 그것도 위험지역을 정찰해야죠. 그 역할을 맡은 게 이제. 근데 이건 원격 로봇인데 그 러베지 두 가지가 현재 자이툰 무대에 가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로봇들이 무슨 전쟁터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우리 몸속에도 이제 활동을 해야죠. 몸속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그 전처전이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로 하는 건 뭐죠? 이 백만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에서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런 로봇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예컨대 모터, 기아, 베어링, 스프링이 다 있어야 기계가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 수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988년에 미국에서 마이크로 모터가 나왔어요.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지름이 120 마이크로미터에 모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터가 들어야 기계가 움직이는데 모터가 나왔으니까 움직이는 마이크로 로봇을 만드시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로봇이 마이크로 로봇인데 미시 세계에서 활용하고 특히 인체 혈관 수술할 때 우리 눈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 넣어놓고 현미경으로 보면 수술하는 현미 수술할 때 이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현미 수술 아이디어 어디서 나왔느냐. 영화 환상여행 보시면 그 사람이 의사가 아주 작게 축소돼서 배를 타고 조그만 잠수정을 타고 사람 피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하는 게 나오죠. 그게 이제 그 현미 수술이 이제 이렇게 돼서 마이크로로봇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로봇은 당연히 몸속에 들어가니까 뭘 하겠죠? 의료용으로 쓰죠. 그래서 캡슐형 내시경 로봇, 로봇을 먹어요. 먹으면 그 캡슐형인 로봇이 들어가서 이제 약물 활동을 해주고 또 수술을 할 때 복강 로봇 같은 건 복강에서 수술할 때 마이크로 로봇 사용도 이렇게 되고 또 이 마이크로 로봇 쓰임새가 있는 게 바로 환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환경 감시 마이크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생태계를 탐사하고 기록하고 또 초소형 비행 로봇을 가지고 재해 지방 IT 같은 데 보내면 되겠죠. 재해 현장에 위험적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물을 흉내내는 게 마이크로 기러기 로봇은 기러기처럼 생긴 로봇인데 환경 생태계 탐사 및 기록을 하고 또 마이크로 물고기 로봇은 그 상수도관 밀속을 다니면서 어디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또 상수원에 가서 이게 얼마나 지금 오염되는지 이런 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이 마이크로 물고기 로봇한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로봇은 특히 두 가지로 의료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환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마이크로 로봇 기술은 상당한 키스트에서 상당한 기술을 개발해 놨습니다. 특히 그 캡슐형 내시경 로봇은 이미 키스트에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람들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죠. 우리가 머리 좋다고 하면 생각만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서도 같이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거. 사람이 생각을 잘 하려면 정성이 뛰어난 사람이라야 한다는 게 이미 그 신경과학으로 입증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능 수준이 높은 로봇을 개발하려면 그 로봇에다가 정석 기능도 넣어줘야 한다는 게 현재 그 컴퓨터 과학의 이제 표준 이론입니다만. 그래서 그 정서 로봇도 이제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서란 게 뭐냐? 먼저 감정, 사람이나 그러니까 마음가짐, 기분이 결합된 상태가 이제 정서입니다. 근데 정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정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사회적 포유동물의 생존을 진화된 것인데 5가지입니다. 즐거움, 슬픔, 노여움, 두려움, 혐오감. 이 5가지가 이 기본 정서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기본 정서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했죠. 정서와 인지기능이 같이 한다. 그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평가가 포함된 게 있어요. 근데 긍지 느끼는 것은 기분도 좋죠. 그러니까 즐거움도 느끼면서 자존심도 있고 수치심은 느끼면 어떻게 되죠? 슬픔이 같이 따라오죠. 또 존경심, 연민, 질투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면 로봇에 넣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현재 특히 미국 MIT 연구팀들의 이제 숙제이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얼굴 로봇인 키스맨. 이게 미국 MIT에서 이제 그 여자분이 개발한 건데, 여자 과학자인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5가지 기본 정서 상태, 아까 말씀드렸죠. 즐거움, 슬픔, 노여움, 두려움, 혐오감 있고 또 4가지 기분 상태가 있어요. 놀람, 평온함, 피곤함, 흥미로움 이런 게 그러니까 9가지네요. 이 9가지를 느끼는 거를 이 로봇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는 게 이미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뒤져보시면 그 표정들 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정서를, 사람처럼 감정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분야에서도 일본이 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의 휴머노이드 WE4R이라는 거는 이 로봇은 7가지 기능. 즐거움, 슬픔, 노여움, 두려움, 혐오감, 놀람, 평온함, 이렇게 7가지 감정을 느끼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주 실생활에 필요한 로봇이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 미국에서 만든 운전 도우미 로봇. 결국 내비게이터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 계기판 옆에 이걸 사진에 있는 그림에 있는 이거를 이 아이다를 계기판에 딱 붙여놔요. 그럼 이 아이다가 이거 아이다는 영어로 정서지능 운전도움이라는 그 영어 뜻을 이렇게 줄여놓은 용어인데 이 운전자 상태에 따라 표정이 나타나요. 눈이 2개 달려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목을 끄덕여요. 목을 끄덕여가지고 이 아이다가 목을 끄덕이면서 그 아이다 얼굴에 이 표정이 나타나요. 이 표정을 보고 운전자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길을 잘못 찾아가면 이게 막 아이다 표정이 찌그러지고 운전자 제대로 찾아가면 얼굴이 막 화내 웃음을 짓고 또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슬픈 표정을 이렇게 운전자한테 신호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 운전자의 감정 상태를 스스로가 알아가지고 판단해서 나타낸 그런 정서 로봇이 드디어 작년에 발표가 된 게 바로 이 대표적인 게 이 아이다입니다. 이 눈에 보시면 이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정서 로봇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궁극적으로 2가지 기능을 갖게 돼요. 우리 인간이 정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옳고 그른 윤리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또 정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능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 로봇이 발달하면 윤리적 감각, 즉 자신의 목표에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그런 로봇도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옳고 나쁨이 인간의 가치 기준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들 식으로 도덕을, 윤리를 챙길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 감각,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로봇 자체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하고 추한 것은 경멸한 그런 심리적 감성을 타가는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로봇의 윤리, 로봇의 심미적인 것이, 심미 기준이 사람과 같을 것이냐 아닐까죠.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그건 이제 두고 볼 일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아름답다 한 것이 인간 능력을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경우도 극단적인 경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두고 보니 어쨌든 그런 기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게 이 정서 로봇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정서도 갖고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로봇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과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마음의 아이들입니다. 이제 마음의 아이들 1세대 로봇인데요. 이게 1세대 로봇을 만든 건데 모형도인데 미국의 로봇공학가인 그 한스 모라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거 한 가지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88년에 마음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냈고 99년에 로봇인데 제가 책 2권을 다 사왔는데 11년 뒤에 나왔지만 별 내용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88년에 이제 인기를 끌고 또 시간이 가니까 조금 보완해서 낸 책인데 저는 마음의 아이들 책이 훨씬 더 충실한 책이다. 똑같은 책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 썼느냐. 이 양반이 로봇 기술의 발달 과정을 생물 진화에 견주어서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20세기 로봇은 그 지능 지수가 곤충밖에 안 된다. 근데 21세기 가면 10년마다 세대가 바뀌면서 지능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측한 건 1세대 로봇, 2010년의 로봇이, 금년 2010년인데, 현재 로봇이 도마뱀 지능을 갖게 될 것이다. 또 10년 뒤, 2020년 되면 생쥐 수준. 그게 무슨 얘기냐? 스스로 학습한다. 스스로가 배워가지고, 한 번 부딪힌 일이 있으면 그걸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은 학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가다가, 처음에는 원모로 갔는데 부딪혔다. 그러면 그 장애물을 그 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피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학습 능력입니다. 생쥐로봇. 10년 뒤에 2030년 원숭이 지능. 무슨 얘기? 지금은 로봇이 가다 부딪혀가고 다친 뒤에 가는데 이제는 미리서 다칠 때는 안 간다는 거죠. 원숭이처럼. 그러니까 사전에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이죠. 원숭이보다 영리한 게 뭐죠? 사람이요, 사람. 4세대 로봇. 사람처럼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2040년.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게 바로 마음의 아이들입니다. 4세대 로봇은 인간의 능력을 추월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다니면 공부를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넣어줘 버리면 순식간에
다 알게 되니까 지능이 올라가죠. 우리 같이 학교를 다닐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2050년이 지나면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거부합니다만 지구의 주인이 인류에서 로봇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로봇이 그 소프트웨어로 만든 인류의 정적인 유산, 모든 가치 있는 걸 다 물려받기 때문에 혈육으로 낳은 자식만이 자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낳은 이 자식도 우리 자식이니까 이 로봇을 마음 아이들로 부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봇 사피엔스.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죠. 지혜를 가진 인간인데 이제는 그 우리의 마음의 아이들, 우리 자식들, 기계 자식들, 로봇 자식들은 지혜를 가진 로봇이다 해서 로봇 사피엔스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이다. 물론 이건 한스 모라뱅 얘기일 뿐이고 또 일부 많은 과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숙제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2050년이 지나서 사람과 로봇이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는 뭐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지금처럼 로봇이 사람의 심부름꾼이 되거나, 하나는 로봇이 영리한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거나, 아니면 세 번째가 사람과 로봇이 공생, 공존, 같이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거나, 그 세 가지인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손에 달려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공학 장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로봇공학 장래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조금 더 공부하실 참고 자료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멋진 로봇 친구가 좋다는 제가 쓴 책인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다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 올렸고요. 그 다음에 로봇 사피엔스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페이스 달루엇이라는 분이 자기 부인과 같이 전 세계를 돌면서, 자기 사진작가인데 부인은,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글을 쓰고 한 사람은 인터뷰로 글을 쓰고 한 사람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세계 로봇 개발 현장을 다니면서 그 로봇 개발자와 대담을 나눠가지고 그 아주 쉽게 로봇 그 개발 내용을 소개하고 또 그 현장에서 그 로봇 사진을 다 찍어놔서 화보집으로 엮어놓은 책이라 로봇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보실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와 로봇이다는 나는 멋진 로봇 친구가 좋다를 만화로 그리는 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린 기술, 그린 융합 기술의 두 번째 로봇공학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